자, 영역별 모의고사 1의 운동생리학 문제를 풀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만점을 기대해서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항상 나는 다 맞아야 하는데 맞지 못하면 어려운 것 같죠.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화이자 백신을 맞았어요. 네, 어제 맞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백신 맞으면 뭐 되게 몸이 아프다더라. 뭐 다음날 뭐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움직이기도 어려울 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직원도 언제 맞으실 거예요? 교수님 언제 맞으실 거예요? 물어봐서 저 목요일날 맞으려고요 했더니 그러면 강의 일정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요일날 강의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힘들까요? 여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 아내는 제가 수술하러 병원에 가도 저한테 큰 걱정 안 해요. 잘 갔다 와. 그리고 잘 받았어?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어제 계속 카톡을 하는 거예요. 도착했어. 사람 많아. 언제 맞아? 어때?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네. 왜 이러지? 와이프가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백신 맞으려고. 그래서 걱정이 됐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먹어서 그런가 불안한 거죠. 그 시간이.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한 게 있어요. 아침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새벽 운동. 6시에 나가서 농구를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한 7시 반쯤 늘 일어나다가 6시에 일어나려니까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는데 이미 농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어떻게 껴가지고 운동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46살이래요. 나도 46살인데 우리 친구 합시다.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볼 드리블 하는 거 보니까 뭐 예사 드리블이 아니었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슛이 뭐 굉장히 기계적이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슛을 좀 가르쳐주고 뭐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재밌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또 이제 같이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기는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7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는 건 힘들었어요. 그 친구도 20년 넘게 농구를 했대요. 근데 자세가 제가 상대적으로 그 친구 볼 때는 좀 깔끔해 보였나 봐요. 그거를 자기가 습관화됐던 그 동작을 바꾸는데 또 어려운 거죠. 안 바뀌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편하고 익숙했고 습관화됐던 것들이 나한테 보이죠. 근데 내가 간과하고 내가 넘겨버렸고 나에게 어색했던 거는 안 보여요. 그게 쉽든지 어렵든지. 너무나 재밌는 건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는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못 풀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어렵게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꼭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내는 논리상, 맥락상 이게 좀 전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머리를 쥐어짜야 되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그런 면에서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을 미리 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변형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문제를 내면 이분들이 어렵게 풀고 고민을 많이 하고 풀어야 되는데 웬걸 오히려 더 쉽게 풀어요. 노력 대비 성과는 별로 없는 거죠, 저한테는. 그런데 이 문제는 다 알 거야. 이 문제 다 알 거야. 문제 만드는데도 5분도 안 걸려요. 5분, 10분. 뭐 편집하고 하니까 한 10분. 보통 한 문제 만드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예. 근데 한 10여 분 만에 딱 만들어. 그럼 이건 주는 문제니까. 그래, 투자 대비 뭐 딱 괜찮아.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야지. 라고 문제를 주고 답안지를 걷어서 보면 정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 이럴까? 이건 뭐냐면 당연히 아는 거니까 기억 저편에 멀리 넘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쉽게 안 떠오르는 거죠. 오늘은 또 이런 문제도 많이 드렸어요.
기입형 문제인데 하나를 쓰는 게 아닌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고정관념상 기입형 문제는 하나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하나만 써라 2개만 써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맞는 거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믿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약간 테스트 해봤어요. 아마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게 나는 이거 명확히 정답이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맞춰봤을 때 이거 아니네 라고 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풀이는 모의고사는 특히 영역별 모의고사는 그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잘하는 건 괜찮아요. 못하는 걸 잡아서 그걸 수정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돼요. 습관은 고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고치는 과정은 굉장히 고돼요. 하지만 그 고된 시간을 겪고 나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내가 있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이 굉장히 즐거웠구나라고 느껴요. 마이클 조던 잘 아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농구 선수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마이클 조던과 함께 있던 동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마이클 조던 동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개 사이코 미친놈이에요. 막 좀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너무너무너무 무섭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그런 이기적이다. 이런 식이에요. 인성이 뭐 대먹지 못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지향하는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밀어붙였다. 우리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3핏을 2번 달성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힘들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것을 위해서였구나. 그제서야 알았다. 그가 얼마나 좋은 동료였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나의 잘못됐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에너지의 개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보니까 다음은 인체 에너지원에 대한 자료 일부이다.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을 쓰고 밑줄 친 니은 중 자료에 대시되지 않은 내용을 쓸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는 뭐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우리 에너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량이니까 일량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즉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은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 이게 바로 일률이죠. 그럼 우리는 운동 강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ATP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단위 시간 동안. 그쵸? 단위 시간 동안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낸다는 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야 되는 운동은 우리는 순발성 운동이고 천천히 만들어내도 되는 운동을 우리는 지구성 운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순발성 운동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낼 거고 우리는 여기서 무산소 대사로 얘기할 거고 오랫동안 천천히 만들어내도 되는 건 우리는 뭐예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ATP를 만들어낼 때 ATP를 만들어낼 연료는 크레아틴, 인산이었고요. 또 ATP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그 다음 연료가 바로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또 유산소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일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가장 공액 반응에서 연결된 요거를 우리는 인원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연료가 바로 크레아틴, 인산이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어요. 크레아틴 이거 어디 있어요? 크레아틴 이거 크레아틴 우리 동철 선생님 어디 많이 있어요? 크레아틴이 드셔보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 몸속에 근육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삼계탕을 먹었는데 저희 아들이 힘이 별로 없어요. 아빠 닮아서 힘이 되게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주는데 아빠가 이랬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커진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빠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넌 뭘 먹고 컸니? 그랬더니 밥 먹고 컸지. 그러니까 넌 고기도 먹고 큰 거야. 뼈는 뼈가 되고 고기는 살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에, 고기를 먹으면 네 근육이 커진단다. 아빠 그럼 내일부터 매일 고기를 먹을게. 그건 아니고 적당히 먹어야지. 근데 크레아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크레아틴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자, 이렇게 연료 섭취해서 크레아틴으로 다시 물질을 합성을 하고 이 크레아틴을 통해서 ATP를 재합성하겠죠. 그래서 1차 연료예요. 크레아틴 키나제, 크레아틴 인산이. 그죠? 그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으로 만들어내는 물질들 또는 다른 어떤 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ATP를 만들어내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2차 연료라고 얘기하죠. 그 2차 연료가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연료를 쓰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1차 연료는 뭐라고요? 크레아틴 인산. 그럼 크레아틴 인산은 어디 저장돼 있어요? 세포질이죠. 탄수화물은 어디서 분해돼요?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탄수화물을 무산소적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면 세포질에서 분해되는 거고요. 탄수화물을 유산소적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과 단백질은 얘네들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되겠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얘네들의 공통점 뭐예요? 문제 있잖아요. 탄수화물은 해당 과정을 거쳐서, 지방은 베타산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아스틸 조효소 A가 되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의 1단계 물질이 되고 TCA 사이클을 거쳐 전자전달계로 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아스틸 조효소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우린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2차 연료는 탄지단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ATP는 아데노신의 에너지와 함께 인산기들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ATP 아제라고 하는 분해 효소에서 아데노신에서 인산기 하나가 떨어져 나면서 7에서 약 12kcal의 열량이 방출돼요. 그걸로 인해서 기계적인 수축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이런 어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뭘 생산해요? 열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열을 생산하는 것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의 비율을 따져보면 이게 한 20대 80 정도 되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은 그래서 한 20% 남짓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 낸 건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문제로 20%를 낸 거예요. 그럼 80%는 뭐가 되냐? 열이 되겠죠. 그리고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땀을 흘리고 발안을 통해서 또는 복사 전도 대류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생리학은. 자, ATP는 아데노신 한 개와 인산기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뭐 등등등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ATP 아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저기 ATP 시스템을 가장 빠른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했어요. 장시간의 복잡한 화학적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는 단순하다는 거죠. 무슨 반응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반응에 의해서 ATP를 생산한다? 공액 반응이겠죠? 또는 짝 반응, 커플 리액션 반응이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TP와 PC가 모두 근육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었죠. 또 하나가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산소 필요 없음. 요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산소적 반응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기 간에 의한 산소 공급, 즉 환기작용에 의한 산소 공급에 의존하지 않음. 그러니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로 다 안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아까 무산소적 대사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포질, 유산소 대사는 미토콘드리아. 그죠? 이것도 안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치, 장소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죠? 이 정도만. 그 다음 근사사활주예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진짜 거짓말같이 그 문제를 만들고 있을 때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2번의 전화 카톡을 했거든요. 근데 2번의 카톡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자가억제를 내고 있는데 자가억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근사사활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세사활주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출제자잖아요.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노코멘트. 질문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삐져가지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풀었어요. 네. 오늘 밥 먹으면서 밥 사줬더니 기분 풀려지더라고요. 자, 농담입니다. 자, 다음은 근세사활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우린 근형질에 대한 표현이고요. 근형질 안에 지금 T세간이 있고요. 이 근형질 안에 소포 안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네. 칼슘이 저장되어 있겠죠. 칼슘이 소포에서 이렇게 방출되면 근형질 안에 칼슘의 농도가 많아지겠죠. 그럼 칼슘의 농도 많으면 칼슘이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요? 여기 파란색 선이 뭐야? 파란색 선이 액틴이죠. 액틴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 트로포닌과 트로포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칼슘에 민감한 게 뭐예요? 바로 트로포닌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포닌은 평소에 트로포마이오신을 잡고 있어서 교차결합이 형성되지 않게 억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칼슘이 방출되면 트로포닌은 트로포마이오신을 놔주죠. 그러면서 누구와 결합해요? 마이오신 헤드와 결합하죠. 이 마이오신 헤드와 결합하면서 교차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교차결합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근수축이 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근사에서 활주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회전하면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끄러져 들어가는 건 솔직히 아니죠. 왜냐하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견상 볼 때에는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아주 작은 근세사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교차 결합을 형성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회전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어떻게 마이오신 헤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돼 있고 또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어져 있는 거죠. 비틀어 꼬여 있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그러면 잡아당기면 그냥 직선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직선의 줄기에 비틀어져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전하면서 슬라이딩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세사활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 그 위치 구조상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근세사활주에서 근수축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근육의 가장 최소의 기능적 단위죠. 여기가 바로 얘기하는 Z선입니다. 근수축이 일어나면 Z선과 Z선 사이 길이는 짧아져요. 그 최소의 기능적 단위를 우린 뭐라 그래요? 근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매년 내는 문제입니다.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근수축이 이루어져요. 마이오신 헤드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얘의 길이, 순수한 마이오신의 길이, 이건 뭐예요? A밴드예요. AD예요. 그러니까 마이오신의 길이는 여기 마이오신 헤드 부분이 잡아당기면서 액틴이 잡아당겨질 뿐이지 마이오신의 길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요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또 그려져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잡아당겨지면 요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에 순수하게 액틴만 보여지는 여기가 뭐예요? 바로 I밴드죠. 그러니까 잡아당겨지면 요 사이 공간이 짧아지게 되죠. 이거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H지역, H존이라고 하는 어디야 어디 사이 공간? 요 액틴과 근절 내의 액틴과 액틴 사이 공간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마이오신만 보이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H존이죠. 여기는 I밴드는 근절과 근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H밴드는 근절 내에 있는 거예요. 그쵸? 네, 하나의 근절 내에서. 그럼 여기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액틴과 액틴이 겹쳐지게 돼요. 그쵸? 그럼 그 순간 H지역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수축이 일어나면 근섬유 마디 중심으로 액틴 세사가 마이오신 세사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없어진다고. I밴드가 없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표현인 거고. 그쵸? 없어지는 건 H존이죠.
그렇죠? 우린 이것도 I밴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HD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약간의 착각,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H지역은 없어짐, A밴드는 뭐 어떻게, I밴드 짧아짐인데 이거를 근절 내에 H지역, 근절 내에 A밴드, 근절 A라는 근절과 B라는 근절 사이 구간에 I밴드 이렇게는 구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시야가 넓어지니까 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 아니었죠. 넘어갈게요. 3번 문제예요. 솔직히 신경계 문제는 나올 만한 게 우리 자율신경계나 체성신경계 이쪽이고요. 여기는 좀 더 많이 들어간 문제죠. 그래서 신경계에서 가장 나올 만한 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경, 자극, 전달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뭐 이런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중추로부터 말초까지 자극이 전달되어져서 말초에서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극이 빨리 전달될 수 있겠어요? 운동 제어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자극 경로가 굉장히 짧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이 여러 경로에서 막 섞여서 꼬부라져서 이렇게 오면 그만큼 지나가는 길이 멀어지니까 자극 전달 속도가 느려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아주 좋은 협응 구조가 만들어졌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특히 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건 그 신경 자극 전달 경로가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우리 근형질, 우리 신경 근연접부, 근신경 연접부, 거기에 축상 말단이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육에. 그렇죠? 여기 축상 말단의 구조가 커져요. 그러니까 말단에서 분비되는 화학 전달 물질이 쫙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음 반응하는 곳이 빨리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극이 와요. 여기는 각각의 역치 수준을 갖고 있을 거고요. 다 역치 수준을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자극이 와서 이 첫 번째 온 자극이 역치를 넘어서면 그냥 바로 자극 전달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표현한 볼록한 게 뭐죠? 미엘린 수초. 그죠? 요 사이의 결절을 랑베르 결절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전기는 사방으로 퍼져요. 사방으로 퍼지는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 전화가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전화라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니까. 그럼 세포 내부의 전화가 음전화였었는데 세포의 내부의 전화를 음전화에서 양전화로 바꿔버리면 그럼 그 기점부터 음전화인 이 말단 쪽으로 전기가 빠르게 전달되죠. 도역전도 방식으로. 그래서 이 세포 내의 전하를 음전화에서 양전화로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탈분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활동전이가 발생된 여기가 바로 탈분극이 이루어진 거죠. 자극이 와서 세포 내부로 뭐가 들어가면서 세포 내부로 뭐가 들어가는 반응성이 나타난 거예요. 세포 내부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를 확대하면 이 결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트륨도 있고요. 칼륨도 있어요. 역시 나트륨도 있고요. 칼륨도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양전하가. 그래서 세포 내부에 음전하가 뛰어요. 나트륨 통로 막아놨고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를 열어요. 그럼 여기는 나트륨이 여기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요. 여긴 차단시키고 양전하가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세포 내부 전하가 양전하가 되죠. 다음 결절을 보면 다음 결절엔 음전하예요. 그러니까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빠르게 전달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트륨의 반응성이 높아지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영역, 이게 지금 나트륨의 반응성이에요. 이렇게 나트륨의 투과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얘기는 나트륨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지금 활동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탈분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이 반응성을 보였어요.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얘는 이 활동전이 훨씬 못 미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극이 오고 두 번째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활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높아진 자극이 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불응기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세포 전하가 보면 여기 마이너스 70mV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30mV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70mV에서 여기가 활동 전이가 이루어지는 게 30mV라고 얘기한다면 위로 얼만큼 올린 거예요? 플러스 100만큼 올린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나트륨이 다음 자국으로 나트륨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세포 내에 플러스 전하는 이미 충분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탈북이 끝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플러스였던 게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탁 전도돼서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 역할이 끝났잖아요. 그럼 나트륨의 유입은 어때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 봐야 반응할 이유가 없으니까. 반응이 끝나요. 그럼 뭐만 나와요, 이제? 칼륨만 나와요. 우리 몸은 항상 자기의 정상 상태, 딱 기준선까지 딱 되돌아오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넘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를 지나서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과잉보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에서 슈퍼 컴펜세이션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예, 우리 몸은 항상 초과 회복을 하기 때문에, 과잉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어떤 다음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운동 생리학자든 운동 영양학자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용에서는 지금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트레이닝 발달을 얘기하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영양 섭취와 휴식에 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영양학자나 운동 생리학자들이 운동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양과 휴식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개념인 겁니다. 어쨌든 자, 잘 끝났어요. 이제 칼륨의 통로가 열렸어요. 지금 칼륨의 반응성이 노란색은 잘 안 보이죠. 하얀색으로 칼륨의 반응성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칼륨의 반응성이 극단에 올랐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칼륨이 바깥으로 많이 방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깥으로 많이 방출되어져서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방출된 시점부터 지금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세포 내 전하가 마이너스 70mV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린 재분극, 여기를 뭐라 그래요? 과분극이라고 얘기하죠. 자, 과분극된 상태에서 활동전이 일으키려면 아까는 100mV의 전하를 높이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얘기하면 100mV를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임의로 잡읍시다. 마이너스 한 90이라고 잡읍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려면 몇을 올려야 돼요? 플러스 120으로 올려야 돼요. 이게 바로 상대적 불응기예요. 첫 번째 자극에서는 100만 올리면 됐는데 두 번째 자극에서 자극 반응을 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런 과분극된 상태에서 다시 활동전이 일으키려면 첫 번째와 같은 자극으로는 활동전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큰 자극이 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극에 비해서 두 번째 자극이 더 커져야 반응을 한다는 게 바로 상대 불응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칼륨의 배출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또는 과분극된 상황이 되게 많아져요.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포 내를 탈분극시키려면, 신경 뉴런을 탈분극시키고 근육을 탈분극시키려면 더 많은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수축기전 내에서 칼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나트륨과 칼륨도 되게 중요한데 얘네들은 신경자극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칼슘은 더 중요해요. 우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얘가 있어야 근수축을 할 거거든요. 그럼 칼슘에 민감한 아까 트로포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트로포마이오신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칼슘에 대한 반응성이 트로포닌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좋으면 근수축 빨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칼슘에 대한 트로포닌의 반응성이 낮아 이러면 근수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슘에 대한 반응성을 낮게 만드는 물질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슘에 대한 트로포닌의 반응성이 낮다라는 건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젖산, 산성화 또는 무기염 이런 어떤 에너지가 쓰여지고 난 부산물들 이런 게 많았을 때 근수축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피로죠. 그래서 피로는 에너지원이 부족해지거나 부산물이 쌓였을 때. 그래서 이 부산물은 무기염과 무기인산과 그 다음에 젖산, 염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더 강한 자극이 와야 반응한다라는 걸 상대 불응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활동전이 일단 형성되면 시작된 곳을 모든 방향으로 세포막을 따라 탈분극을 일으키며 신경적으로 전도된다. 신경적 스스로 전파되고 그 크기와 빈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신경적인 형질막의 일정 부분에 전파되면 그곳에는 일정 시간 동안 또 다른 활동전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데 이를 불응기라고 한다. 그래서 심리적 불응기 개념이 뭐죠? 우리 심리학에서 자 이렇게 텍스트로 공부를 하면 우리 금방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늦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실험했잖아요.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단순 반응을 알아봤고 첫 번째 자극을 준 후에 두 번째 자극을 줬을 때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 간의 자극 간 시간차를 어떻게 조절했더니 이 원인 변인이죠. 이 독립 변인을 컨트롤 해봤더니 종속 변이라는 반응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 이 자극 간 시간차를 짧게 했을 때는 집단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 자극 간 시간차를 지나치게 길게 했을 때는 두 번째 자극에 대한 그냥 단순 반응처럼 나타났고 그럼 이 사이 구간에 시간 간격을 줬을 때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늦어지겠구나. 그럼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페인트 동작을 써야겠구나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원래 자극보다 더 늦은 반응할 때 우린 불응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심리적 불응기로 표현했던 거고 이건 신경자극 전달의 절대적 상대적 불응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자 불응기가 나타났어요. 어떤 상대적 불응기가 나타났어요. 과분급. 그러면 신경자극의 충격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하게 만들려면 이전에 100을 줘가지고는 반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단순 연축을 줘서 어떤 이전과 똑같은 100이라는 걸 주어서 반응을 안 할 거잖아요. 120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중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극 빈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과 자극 사이 간격은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과분극된 상황에서 상대적 불응기가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자극 간 시간차는 짧게 해야 돼요. 신경자의 충격 빈도는 많게 해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을 썼는데 심리적 불응기에서의 어떤 언어적 표현하고 상대적 불응기에서의 언어적 표현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심리적 불응기에서는 자극 간 시간차가 짧으면 그룹핑이 됐고 지나치게 길면 문제인데 여기선 자극 간 시간차를 짧게 해야 합쳐져서 가중되어져서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사고를 하면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없지만 넓은 사고를 하면 다 합쳐서 볼 수 있죠. 됐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신경에 대한 얘기니까 시간 가중의 개념과 직결될 문제일 거예요. 근데 신경자극이 전달되는 게 꼭 하나의 뉴런을 통해서 또 다음 뉴런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의 뉴런들이 존재할 거고 그런 뉴런들 간의 신경자극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의적인 중추성 명령에 의해서 플러스를 다 만들어주면 좋지만 플러스를 다 만들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전기적 자극에 의한 근수축보다 인간의 자의적인 명령에 의한 근수축이 항상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적 자극은 무조건 플러스 줄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모든 게 플러스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죠.
간혹 존재하죠. 어떤 상황? 그래서 무의식적인 상황에서의 근수축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네. 그렇죠. 나트륨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불응기에 대한 얘기, 칼륨에 대한 얘기는 상대 불응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다 쓰셔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자, 다음은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를 할 때래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 칩시다. 근육이 있고요. 혈액이 있고요. 간이 있어요. 간에서 혈액으로 뭘 주고 혈액에서 뭘 받아야 근육에서 ATP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근수축이 이루어지고 운동을 했겠죠. 그쵸? 그럼 근육에서 ATP를 만들 때 우리가 에너지원인 크레아틴 인산도 있었을 거고 재합성할 수 있었을 거고 2차 연료가 바로 뭐예요? 탄지단이죠. 뭐. 그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여기 지금 글루코스에 대한 얘기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혈중에 혈당, 바로 글루코스가 있고 글루코스가 조직으로 끌어당겨져서 조직에 글루코스를 이렇게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를 근육 조직으로 끌어당기는 애가 누구예요? 걔가 바로 인슐린이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역할은 뭐예요?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혈중에 있는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지니 높아진 글루코스를 근육으로 끌어당기든 높아진 걸 간으로 저장하든 높아진 걸 지방 조직으로 저장하든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한다는 건 혈중 글루코스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중 글루코스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떨어지는 걸 누가 했기 때문에 떨어지겠어요? 인슐린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혈중 인슐린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쵸? 혈중 인슐린이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건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를 근육으로 끌어들여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자, 인슐린은 특히 세포 조직에 영향을 미쳐요. 세포 조직의 근수축을 하면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돼요. 얘가 바로 글루코스를 끌어당기기도 해요. 근데 근육에 인슐린이 작용하면 여기에 GLUT4, 글루트4가 세포 막 끝쪽으로 가요. 그래서 글루코스를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끌어당길 거예요. 근데 지금 인슐린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져오질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동을 하면 대사적 부산물들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산소 분압이 떨어질 거고요. 반대로 당연히 이산화탄소 분압은 높아지겠죠. 젖산이 나왔을 거고요. 칼륨의 농도도 높아졌을 거고요. 산화질소도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국부적인 혈관을 확장시켜주죠. 어디로 가는 쪽? 근육으로 가는 쪽 혈관을 확장시켜 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운동을 한다는 건 뭐가 활성화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교감신경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신경적인 측면과 호르몬적인 측면을 살펴봐야죠. 신경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노르에피네프린이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할 거고요.
호르몬적 측면으로 본다면 부신수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거예요. 얘는 여기도 수축하고 저기도 수축할 거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에피네프린에 대한 영향이 바로 알파 수용체냐 베타 수용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알파 수용체를 개합하면 확장할 거고, 아니 베타 수용체를 개합하면 알파 수용체를 개합하게 되면 수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혈액을 따라서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활동근 쪽으로 많이 가겠죠. 활동근에 뭐가 늘어나요? 혈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많이 있는 글루코스량이 적어지지만, 적은 글루코스는 적지만 혈류를 많이 보내니까 그 안에 있는 글루코스를 충족할 만큼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개 보내던 게 8개 보내는데 혈류량을 그 이상으로 늘려버렸어. 그러니까 한 번에 10개 오던 게 뭐 5개 오면 혈류를 2배로 늘려서 10개 보내는 거 똑같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상관없잖아요. 혈류를 늘려주면. 근데 운동은 그렇게 혈류를 늘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죠. 또 중요한 거, 그러면 혈당량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교감신경계 활성화되면 간을 자극하겠죠. 누가? 에피네프린도, 노르에피네프린도, 글루카곤도, 성장호르몬도, 코티졸도 이날 다 자극하겠죠. 그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혈중 글루코스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얘네들은 다 자극물질들이잖아요. 간에서 간당원을 분해하는. 근데 간당원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는 애가 누구예요? 아까 인슐린이죠. 얘는 저장하는 애였으니까. 근데 알파 수용체와 결합된 에피네프린이 혈관을 수축시켰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혈관이에요? 간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쵸? 아까는 이렇게 컸었는데 이렇게 짧게 수축시켜 버렸어요. 간으로 가는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슐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당 분해를 억제하는 인슐린 작용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 분해를 잘 시켜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어때요? 늘어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기계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또는 호르몬에 의한 혈관의 수축과 이완, 혈류량에 따른 변화로 이렇게만 나타나느냐? 아니죠. 우리 몸은 뭔가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업레귤레이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족해진 만큼 수용기가 반응성을 보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세포 조직에 또는 세포에 뭐가 높아졌다? 근육세포의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적은 양의 인슐린이 와도 세포 수용체 반응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를 줘서 인슐린이 2개가 가야 세포에서 반응을 보이던 게 인슐린이 하나가 와도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양이 떨어진다고 해서 근육에서 글루코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성을 보여요. 만약에 장시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더 해져요. 장시간 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인슐린의 감소는 더 줄어들 것이고, 간으로 가는 혈류량은 더 줄어들 것이고,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인슐린의 저항성, 즉 인슐린의 억제작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혈중 글루코스를 높여주는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혈중 글루코스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림처럼 인슐린이 떨어지고 혈중 글루코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건 내가 저장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운동을 하면 더운 날, 지금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운동을 할 때 물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운동을 할 때, 체대 입시할 때 운동할 때 물을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훈련하는데 3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그래요. 그게 정답이야. 적당히 마셔야 돼요. 자, 운동을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장의 헤마토크리트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혈액의 점도가 굉장히 끈끈해진다는 거죠. 헤마토크리트가 높아지면 혈액의 점도는 굉장히 높아져요. 혈류 저항이 굉장히 크고요. 혈류 저항이 커진다는 건 혈류가 활동근 쪽으로 많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될 테니, 또는 혈중 글루코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될 테니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수분만큼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섭취된 수분이 몸에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물을 뭐 1리터씩 이렇게 마시면 수분은 섭취해서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써서 뭐 움직여야 될 이 덩어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죠. 적당량.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나 파워에이드나 이런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에 이 안에 이온들이 섞여 있잖아요. 글루코스, 그러니까 탄수화물부터 시작해서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죠. 어휴, 졸라 조금 들어있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뭘 기준으로 만든 거냐면 그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고 나서 몸에 흡수되는 양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을 섭취했을 때 흡수되는 나트륨과 클로라이드와 그러니까 소듐과 포타시움과 클로라이드에 대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흡수되는 흡수율을 따져서 딱 그만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많이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야 딱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하고 적당량의 전해질을 섭취해야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기 담은 겁니다. 그래서 혈장 인슐린 농도와 근육의 글루코스 요구량 사이의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인슐린 농도는 떨어졌는데 글루코스 요구량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글루코스 요구량이 늘어난 건 인슐린에 대한 자극성이 아니라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활동 혈액의 속의 호르몬 농도에 의해 항상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호르몬에 대한 세포에 뭐가 높아져서? 바로 민감도가 높아져서. 한편 장시간 운동을 지속할 때 인슐린의 저하는 무엇을 활성화시켜 지방 조직에서 유리지방산을 동원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혈중의 글루코스는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글루코스를 사용했는데 글루코스만 주된 연료로 사용하면 결국 혈중 글루코스는 저하되기 때문에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더운 날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뇌 혈류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대체적인 에너지로 사용해야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슐린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인슐린이 부족해지게 되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해요? 리파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리파제에 대한 억제성 자극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파제는 쉽게 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분해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리파제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건 혈류 재분배와 혈류량과 관련된 문제가 이따 또 나오니까. 자, 다음은 체육 수업 중에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을 하세요. 선생님 100m 전력 질주한 직후에는 왜 숨이 찰까요? 자, 100m 전력 질주에 무슨 운동이에요? 순발성 운동 했죠? 순발성 운동 하고 난 후에 빨간색이 잘 보인다지. 이건 아무 색이나 상관없이 잘 보이죠? 네. 순발성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왜 숨이 찰까요? 직후래요.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 이 POC에 대한 얘기네요. 또는 산소 부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좋은 질문이네요. 그 이유에 대해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답을 찾기 노력했습니다. 우선 100m 달리기와 같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는 운동에서는 ATP, PC 시스템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문제에서 보면, 자, 미추신 기억의 세포질 내 물질의 변화가 수축 기전에 미치는 영향 보면 짧은 시간에 근수축이 이루어져요. 요거 그래프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모는 이렇게 유지되고 모는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쵸? 자, 하얀색 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A, T, P에 대한 얘기였고, 연두색 선에 대한 얘기가 바로 크레아틴, 인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뭐가 A, D, P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분해돼서 나가는 게 뭐예요? 무기인산과 뭐예요? 에너지죠. 이 에너지가 바로 뭘 한 거예요? 근수축을 일으켰어요. 이게 단시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겠죠. 그쵸? 그럼 근수축이 이루어졌고 이 운동이 짧은 고강도 운동이 지속됐다면 세포 내 얘하고 얘네가 쌓이겠죠. 그쵸? 자, 얘가 쌓이면 얘는 자극물질이고 얘는 또 누구를 활성화시켜요? 크레아틴 키나제를 자극하고 크레아틴 키나제는 얘를 분해시키죠. 그래서 무기인산하고 크레아틴하고 무기인산하고 더하기 에너지를, 그쵸? 합쳐서 다시 ATP를 재합성했어요.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요? 공액 반응이라 그러죠. 그쵸? 이렇게 동원했어요. 동원하면 인산, ADP, 크레아틴 얘네가 남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죠. 얘가 많아진다는 건 뭐가 줄어들고 얘가 줄어들고 얘가 많아진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죠? 얘기는 에너지가 부족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바로 뭐를 영향을 줘요? 칼슘에 대한 트로포닌의 민감도를 저하시키죠. 그래서 근수축이 어렵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어떠한 자극 물질들이 또 자극해서 누구를 활성화시켜요? 여기까지 가면 탈진적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누구를 자극해요? 네. PFK, 포스포프로키나제를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당을 분해해서 다시 ATP를 생산해낼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또 뭐가 나와요? 수소이온들이 나오겠죠. 그쵸? 얘네들이 또 이렇게 트로포닌의 민감도를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 기전 내에서 근수축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얘하고 얘 때문에. 그쵸? 요렇게 하면 요렇게 자극 줘야죠. 요렇게. 아니지. 얘가 요렇게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요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pH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할이 바로 해당 요소를 억제하는 억제작용이고 그러니까 당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이것도 다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세포질 내 물질 변화가 수축 기전에 미치는 영향, 칼슘에 대한 트로포닌의 민감도 감소. 그쵸? 자,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힐의 주장한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량 이론에 따르면 전력으로 달릴 때 요구되는 산소의 부족한 부분을 운동 후에 보충하기 위해서 빠른 EPOC 단계에서 산소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 보면 빠른 EPOC 회복기에 산소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운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구성 운동을 하고 나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호흡이 운동할 때 호흡이나 피니시 라인 통과하고 나서의 호흡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100m 전력 질주하고 나서 탁 피니시 라인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렇게 힘들어요. 이걸 극대화한 훈련이 뭐야?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인터벌 트레이닝. 그러니까 운동 후에 초과산소 소비를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에요. 그쵸? 어쨌든 자, 이거 이렇게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ATP, PC의 보충, 혈액의 산소 보충, 또 증가된 환기량에 대한 에너지 소비, 또 체온 상승,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상승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지 않을 거. 그럼 느린 EPOC, 느린 회복기 산소 소비 단계라면 뭐가 추가돼야 될까요? 젖산 제거, 글리코겐의 보충.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순발성 운동의 에너지 공급에 우리는 ATP, PC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만 생각하죠. 근데 순발성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양의 ATP를 공급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산소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건 환기작용에 의한 산소가 아니라 저장된 저장산소에 의한 ATP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뭘 공급해줘야 돼요? 마요글로빈의 산소를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발성 운동을 하면 그냥 ATP 시스템, 젖산 시스템 이거지. 그럼 걔네가 100을 다 줬겠구나가 아니라 저장산소에 의한 ATP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 후 초과 산소 소비를 통해서 빠르게 마요글로빈을 재보충해줘야 돼요. 산소를. 그렇죠. 그래서 저장산소가 충분하게 다시 차야 나중에 또 폭발적인 운동을 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직 운동 시간에 따른 항정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역할은 아니지만,
자, 학생이 마라톤과 같은 지구성 트레이닝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구성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하면 심장이 비대해지는데, 우리 이것도 나왔죠? 스포츠 심장에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운동 형태에 따른 심장의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순발성 운동을 하면 심근이 비대해졌고, 우리는 지구성 운동을 하면 용적이 증대했고, 그쵸? 좌심실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로 인해 1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변인 중 전부에 해당하는 1회 박출량 결정 요인이 뭐예요? 이 부분 문제를 내고 있는데 민호 선생님이 연락을 했어요. 진짜 재밌게도. 선생님, 그때 카톡을 했잖아요. 아, 내가 그걸 늦게 확인했는데 확인한 시점이 그 시점이었어요. 아, 그럼 암튼 자, 1회 박출량, 심장에 박출돼서 나가는 혈액량, 이게 1회 박출량이잖아요. 자, 1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요인 뭐겠어요? 여기서의 얘기고 여기서의 얘기죠. 그쵸? 뭐 다 여기지만 중요한 건 이쪽에서 얘기고, 나가는 건 이쪽에서 얘기가 주가 될 거예요. 그쵸? 물론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지만. 자, 첫 번째 요인 1번 여기죠. 여기에 대한 얘기죠. 뭐예요? 이완기 말 혈액량, 이걸 뭐라 그래요? 전부하죠. 사전부하. 전부하가 크면 클수록 1회 박출량은 증가해요. 그래서 전부하와 1회 박출량은 비례관계 있죠. 2번 여기가 뭐예요? 3번 얘가 바로 후부하죠.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다기보단 여기 얘기하는 게 좋겠네. 그죠? 그래서 평균 동맥압이라고 할게요. 어때요? 얘를 후부하라고 하죠. 후부하는 낮아야 1회 박출량이 커요. 그래서 후부하는 반비례 관계죠. 그럼 2번은 뭐예요? 심장의 수축력이죠. 그래서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하면 심근의 길이가 증가하고, 심근의 길이 증가에 대한 반사적인 수축력 증가가 바로 프랭크 스탈레의 법칙에 대한 기전이었었죠. 자, 수축력 증가 관련해서는 또 뭐와 연결해야 돼요? 이건 기계적인 요인이고, 그럼 신경적인 요인이라면, 신경적인 요인이면 또 두 가지로 생각해서 볼 수 있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게 뭐예요? 아세틸콜린이었고요. 교감신경에 분비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었어요. 아세틸콜린은 어떤 작용을 해요? 억제 작용을 해요. 노르에피네프린은 흥분을 시켜요. 수축력이 증가하니까 억제 작용은 줄어들어야 됐고, 흥분 작용이 늘어나면 심장의 수축력은 증가할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운동 중에 얘기니까 얘에 대한 얘기죠. 특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린 뭐가 나와야 돼요? 보통 운동을 하던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1분에 심장이 한 80번 정도 뛰는데, 운동을 한 사람들은 1분에 심정이 한 60번밖에 안 뛰던걸요? 왜 그런 겁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이 심장이 적게 뜁니다.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성,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서맥, 운동성, 서맥이죠. 그래서 서맥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호르몬적 요인을 얘기한다면 부신수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통제 집단과 비교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수축력을 비교해 봤더니 이런 것들이 세지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완기말 혈액량 대비 수축 1회 박출량, 요걸 따져봤더니 그게 바로 971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기말 혈액량 분의 1회 박출량을 따져보니 그게 구출률인데, 구출률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완기말 혈액량이 많이 들어갔는데 1회 박출량이 많아졌다. 구출률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완기말 혈액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회 박출량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요인 때문이겠어요? 얘 때문이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수축력으로 쭉쫙 밀어주면 일회 박출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출률 얘기하면 심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기출문제에서는 언급했어요. 근데 그 심장의 효율성이 뭐냐? 바로 심장의 수축력이죠.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세포 그 전부하에 해당하는 뭐가? 이완기말 혈액량이죠. 그것만 물어본 거고요. 또한 세포 안의 유산성 대사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아져서 운동 초기 산소 섭취 곡선을 빠르게 증가시켜 유산성 대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결국에 심장이 뛰어서 심박수와 곱하기 분당 심박수,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심박출량이죠. 심박출량이 많아지는 건 왜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심장이 많이 뛰는 건, 심장 일회박출량이 심박출량이 늘어나는 건 조직에서의 대사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주려고 심장이 뛰는 거죠. 그죠? 뭐를 많이 주려고? 산소를 주려고. 그럼 산소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심장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산소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장이 부담이 큰 거고요. 그쵸? 근데 트레이닝을 했더니 산소 공급 섭취 곡선을 비교해봤더니 트레이닝 전엔 이렇게 증가하던 애가 트레이닝 후에 이렇게 증가하더래요. 그쵸? 이렇게 산소 결핍 구간이 줄어들었어요. 산소 섭취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뭐의 증가 때문이래요?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됐기 때문이래요. 그럼 아까도 산화적 인원질 시스템이든, 즉 크레아틴인산을 분해하든, PFK를 활성화시키든, TCA 사이클을 활성화시키든, 전자전달계를 활성화시키든, 이 모든 대사적인 반응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자극물질이 필요하죠. 그 자극물질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든 화학작용에 관여하는 물질, 바로 그게 ADP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하나가 있었을 때에는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만들어야 되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만들어낸 에너지는 50개만 되면 돼요. 따라서 이전에 하나만 있었을 땐 ADP가 100이라는 수치까지 올라와야 100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레이닝 하고 나서 미토콘드리아 2배로 늘어나면 ADP가 50만 있어도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즉 낮은 농도의 ADP 수준에서 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낮은 농도의 ADP에 대한 미토콘드리아의 반응성, 또는 낮은 농도의 ADP에 따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 증가, 또 활성화, 뭐 이렇게 되죠. 다시 정리. ADP 수준이 낮아도 미토콘드리아는 활성화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 초기 산소 결핍 구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ADP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된다는 건 다 TCA 사이클이나 전자전달계를 돌리는 효소들이 다 활성화되는 얘기죠. 그쵸? 그런 얘기들이었고. 잠깐만 쉬었다가 6번 문제 보겠습니다.